안녕하세요. 기닌만의 시드머니 진행의 기닌만입니다. 부동산 고수와 현금 부자들이 모여있는 경매시장은 부동산 경기 선행지표로 통합니다. 경매를 찾는 발걸음이 뜸해지면 부동산이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는 신호고요. 반대로 경매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꿈틀대면 침체를 벗어났다는 침체가 끝났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즘 경매시장은 매물이 쌓이고요.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서 역대급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드머니에서는요,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과 함께 경매시장 분위기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는요, 경매시장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이주연 지지옥션 전문위원님, 그리고 우리 항상 함께 하시죠, 박상정 앵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요. 암흑기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경매 시장도 당연히 어렵겠죠. 좀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현재 매물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주요 내용들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은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경매 시장은 조금씩 뭔가 좀 활기를 띠는 듯한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매물이 좀 증가하는 모습인데요. 2월 바로 전월은 2월인데 설 연휴도 있고 원래 2월이 좀 짧으니까요. 비교하기 쉽게 1월 데이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법원 경매 정보 통계에 따르면 1월에 경매가요 1,619건 신규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월별 기준으로 보자면은 2013년 7월에 기록했던 11,266건 이후에 10년여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해요. 한 달 만에 이렇게 10,000건이 넘어서는 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달 2023년 1월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증가세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지난해 1월 같은 경우는 6,700건 정도였대요. 그래서 그때 대비로도 56.5%나 폭증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매물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부동산 시장이 결국에는 뭐 경매 넘어가는, 뭐 경매로 넘긴 물건이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2배 이상 매물이 증가했다라는 건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경매 예정 건수하고 이렇게 증가한 배경은 무엇에 있는지 우리 이주연 위원님께서 좀 속 시원하게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경매 물건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박상정 앵커님께서 이제 잘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는 이제 아파트 시장도 약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전국 아파트는 1월에 2,860건 정도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월 달에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설 연휴 그런 이유 때문에 한 2,400건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소폭 줄어들긴 했는데, 뭐 아파트 시장이 가장 좋았던 2021년도하고 비교하면 한 2배 가까이 증가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에는 경매로 워낙 이제 부동산이 붐이었으니까 경매로 진행하는 건수도 별로 없었고 경매로 넘어온다 하더라도 매매 시장에서 워낙 거래가 잘 되니까 채권자들이 거의 취하를 많이 해줬어요. 그냥 경매로 진행하는 것보다 차라리 매매 시장에서 처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동의를 해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매 진행 건수는 엄청나게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경매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일단 매매가보다 채권액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또 대출 규제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뭐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겠지만 추가적으로 또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아파트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매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런 채권 채무가 이제 해소가 안 되는 거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그러면 경매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경매로 넘어오면은 경매에서는 무조건 경매로밖에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매매 시장에서 더 이상 처분이 불가능하게 되는 매매에서 거고. 소화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경매 시장으로 들어오면은 경매 시장에서도 소화가 돼야 하는데 워낙 이제 감정 가격이 이제 고평가됐다는 인식이 사람들이 잡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번, 두 번 정도 유찰될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신규로 유입되는 건수도 많아지고 경매 시장으로 이미 진입했던 것들도 계속 2회까지 유찰될 때까지 쌓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일단 지금 전략은 한 번, 두 번 유찰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는 게 좋은 걸까요? 뭐 입지에 따라서도 많이 틀리고 가격에 따라서도 약간 틀리긴 한데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2회 정도 지금 유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관심이 있는 수요자분들께서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경매 물건이 증가하는 거는 뭐 2021년도만큼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오르지는 않았고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금리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금리 이자 부담을 이기지 못한 것들이 계속 유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도 제가 그런 질문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아파트 좀 경매로 낙찰 받으려고 하면 2번 기다리라고 해서 2번 기다리려고 하면 그냥 없어져 버린다, 낙찰이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데 네. 잘 되는 지역은 또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그래서 어디가 잘 되는지, 낙찰가율 1위 지역이 네. 대표적으로 서울에서 어느 지역이 낙찰이 잘 되고 분위기가 좋은지 그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가장 좋은 곳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사실 강남이요? 강남권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규제 지역인 용산구, 그다음에 네네. 재건축으로 한참 이슈가 생기고 있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근데 2월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이 87.2%였거든요. 그건 낮은 수준은 높네요.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들어서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네네. 2022년 10월 이후에 이제 뭐 16개월 만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낙찰가율이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그럼 네. 서울 아파트 시장이 지금 상승하고 있느냐, 분위기가 지금 뜨고 있느냐, 또 그렇게만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주요 입지들에 있는 아파트는 낙찰가율이 상당히 높고요. 또 네. 이제 그런 비강남권에 있는 아파트들은 거의 2번 정도 유찰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제가 실예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2월 달에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가 네네. 감정가 11억 7천만 원에 진행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한 번도 유찰이 안 되고 감정가 대비 108%에 낙찰이 됐습니다. 감정가보다 더 비싸. 그렇죠. 그다음에 뭐 잠실동에 있는 리센츠 아파트도 리센츠. 20억 33천만 원에 네. 20억 3천만 원의 감정가가 20억 3천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감정가 대비 103.8%. 더 높게. 네. 그렇게 되면은 시가랑 큰 차이 안 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매도 호가나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봐야 돼요. 매도 호가가 그만큼 많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야, 낙찰가율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마 이분이 다 시장 조사 하거든요. 임장에 보면 저도 최근에 잠실에 갔다 왔는데 급매물 시세가 훨씬 더 높습니다. 뭐 22억 이상 되기 때문에 뭐 한 21억에 낙찰이 돼도 급매물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에 아마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최근에 강남 원베일리도 좀 다녀왔거든요. 현장에 가보니까 없어요. 매물 자체가 없고 집주인들도 이제 뭐 굉장히 큰 소리 부르는 게 갑이기 때문에 그 큰 단지가요? 그렇죠. 그러면 강남에 경매 물건 나와서 매물이 없다 보니까 급매물 나오면 낙찰 감정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잡으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경매 시장도 이렇게 양극화가 맞습니다. 굉장히 진행이 네, 되고 이제.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제가 이게 추가적으로 약간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한편으로 노원구, 상계동 네네. 이쪽에는 지금 낙찰가율이 70%가 안 됩니다. 69%, 68%. 예, 이 정도에 지금 낙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해서 가면 이제 투자 측면에서 보면 네. 차라리 69% 낙찰되는 노원구에 관심을 좀 가져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요? 좋은 전략일 수는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가치가 상승할 만한 여력이 충분히 있는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인지 이런 것들은 추가 판단을 상승에 대한 해봐야겠죠. 기대가 그렇죠. 결국에는 그건 또 투자자 본인이 또 판단해야 될 문제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집값이 올라갈 때 뭐 특정 지역, 강남만 계속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노원구가 그 정도 떨어졌다는 얘기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좀 더 떨어진 지역들, 낙찰 가율이 좀 떨어지는 지역들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좀 좋은 전략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오피스텔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피스텔도 최근에 좀 어렵죠. 우리가 자꾸 아파트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데 빌라 오피스텔 시장은 깡통 전세, 역전세 우려로 여러 가지 어렵고요. 아마 경매 시장에서도 많은 물건들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최근에 일십 대책이었죠. 일십 대책에 뭐 소형 주택, 신축 주택수 뭐 제외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아무래도 경매 시장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주택수 제외되니까 이거 경매 한번 받아볼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또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주요 내용, 일십 대책, 그 주택수 제외되는 내용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발표가 됐습니다. 일시 부동산 대책에 이 업계에서 요구를 했던 비아파트 소형주택의 주택수 산정 제외 이 대책이 포함이 된 건데요.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니까 2년간 유효합니다. 2년간 준공되는 신축 소형주택이나 아니면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이 비아파트를 사면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건 물론이고요. 다양한
이런 세금 혜택도 주겠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금 혜택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요. 이 비아파트 매입 혹은 임대 등록을 하게 되면은 취득세, 양도세, 이 종합소득세 산정 시 주택수 산입에서 제외하는 이런 한시적인 세제 혜택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비아파트 소형주택이 어떤 주택이냐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기준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면서 60제곱미터. 네, 60이고요. 수도권 기준으로는 6억 원, 6억 그리고 원. 지방 기준으로는 3억 원 이하여야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오피스텔이나 빌라, 도시명 생활주택에 해당하는 이 비아파트를 매입이나 임대 등록을 하게 되면은요, 취득세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요, 양도세나 이 종부세 부과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조금은 줄일 수 있어서 부동산 투자를 조금은 난 더 광범위하게 하고 싶다라는 분들께는 약간은 좀 숨통이 트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취득세 같은 경우는 2026년에 산정 때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건 물론이고요. 앞으로 이제 추후에 연장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저는 이 대책 내용 보니까요. 이거 사실은 아파트는 좀 힘들잖아요. 뭐 6억이다, 60제곱미터다. 물론 비아파트지만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6억 이하는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해볼까? 하반기에 금리나 지금 시그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주택 있는 분들도 기존에 굉장히 부담스럽죠. 다주택이 되면 뭐 여러 가지 세금 규제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데 이번 기회에 그냥 오피스텔이나 빌라 한번 경매 한번 낙찰 받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또 반대편에서는요. 오피스텔 시장이 여전히 어렵다. 마이너스 P, 우리 마피라고 하잖아요. 네. 마이너스 P까지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피스텔 경매 시장 콕 찍어가지고 우리 아파트는 일단 뭐 좀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오피스텔 경매 시장 최근 분위기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세금 혜택을 많이 준다는 거는 그만큼 좋지 않다라는 그렇죠. 반증이기도 하겠죠. 네네. 물론 이제 그 경매 시장에서도 오피스텔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좋아요.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가 워낙 높아서 월세는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물론 이제 2021년도에는 아파트가 올라가면서 약간 오피스텔이나 빌라가 이제 대체제 역할을 하면서 덩달아서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파트 값도 많이 하락을 했고 또 금리도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도 이렇게 경매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경매로 나온다 하더라도 약간 사람들이 많이 기피를 하고 있긴 합니다. 기피하는 거예요? 네. 규제를 풀어줘도?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신축 오피스텔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규제들은 경매 시장에서는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네. 사실 경매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반등은 없고요. 네네. 근데 약간 다른 점은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 소액으로 할 수 있는 1, 2억 원대 소형 오피스텔, 물론 이제 입지적으로도 약간 임대 수요가 많을 만한 지역을 위주로 해서는 수요가 계속 진입을 하고 있긴 합니다. 낙찰가율도 상대적으로 높긴 하고요. 최근에 오피스텔 월세 수익률이 올라갔다라는 뉴스들도 좀 등장을 하고 있던데요. 뭐 이제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경매 시장에서 조금 지금 낙찰가율대로 낙찰을 받는다면 사실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 지역의 월세가 얼마나 올라갔는지는 이제 따져봐야 할 일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당장 오피스텔 수익률이 뭐 드라마틱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는 약간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는 힘들어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오피스텔 또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 우리 아파텔이라고 하는 주거용 그렇죠. 오피스텔이 2020년, 2022년까지 굉장히 좀 활발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임대 수익형 오피스텔, 그렇죠. 소형이 이제 원래 오피스텔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은 뭐 당연히 뭐 어려울 겁니다. 아파트 대체제인데 아파트 시장이 침체가 되니까 어려운 거는 맞는데 제 생각에는 월세 수익이 나오는 소형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물론 금리가 높다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뭐 월세가 떨어지지는 않았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규제도 좀 풀리고 또 매매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저는 그렇게 앞으로 이게 수익형 부동산, 월세를 받는 수익형 부동산은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네네네. 그렇다면 오피스텔, 월세를 받는 오피스텔 월세 수익률 좀 구체적인 상황하고요. 그래도 좀 희망을 찾고 싶다면 혹시 좀 기대할 만한지 한번. 오피스텔 수익률은 일단 은행 금리보다는 높아야겠죠. 예, 몇 프로 정도 나오나요? 지금 그건 워낙 이제 입지마다 워낙 다양해서 입지마다? 그걸 제가 콕 집어서 몇 프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너무 어려운데 네네. 사실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뭐 자산 운용사에서 이런 오피스에 대한 수익률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 5%가 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5% 넘기는 쉽지는 않겠죠. 그죠. 근데 그러니까 네. 네. 근데 금리가 워낙 올라가지고 그렇죠. 사실 우리가 5%가 높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그렇죠. 사실 금리가 저금리 때 1%, 2% 할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금리라는 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제 생각은 5%가 일관성 있게 유지만 된다면 그렇죠. 금리가 뭐 앞으로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올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고 미국도 금리 인하가 된다면 저는 이런 수익형 오피스텔은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역세권 주변에 네, 좀 네, 안정적인 수익률이 나오는 것들은 좀 관심을 가지셔도 좀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일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전세 사기. 네. 우리 깡통 전세 사기는 사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많은 우리 세입자들, 서민들을 좀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아파트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소외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경매 건수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경매가 가만히 있는 집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진 않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전세 사기하고 좀 맞물리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전세 사기로 인해서 경매 진행 건수가 좀 급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박상정 앵커님께서 이 전세 사기 내용하고 현재 또 전세 사기로 인해서 또 경매가 늘어나는 그 네. 상황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이런 부분 찾아보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하고 마음 아프죠. 네. 피해자분들도 많으시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유명무실 그리고 피해자분들은 망연자실 이렇게 또 표현이 가능합니다. 뭐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가 됐다고는 하나 지금 피해자분들은 개정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의 뭐 이 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피해 주택에 대해서 경매를 조금은 유예를 하는 것을 담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강제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유예 기간이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전세 사기 본격적으로 좀 터졌던 시기가 2022년, 23년 이때이기 때문에 네, 지금 2024년이잖아요. 네. 슬슬 그때에 이 유예가 됐던 물량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최근 들어선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저도 이 정도인 줄은 몰랐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화곡동 그리고 인천의 미출고 뭐 이렇게 두 군데가 가장 좀 잘 알려져 있는 피해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거의 경매 딱지로 도배가 됐다시피 했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화곡동 일대에서요. 지난 1월에 진행한 경매 건수가 거의 600건 정도가 됐대요. 592건이라고 하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그러니까 그 2023년 1월은 200건도 안 됐답니다. 그러니까 3배 넘게 3배 정도? 네, 와. 늘어난 거고요. 이 전세 사기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시기 그러니까 확산되기 이전의 시기였던 2021년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화곡동의 경매 건수가 전체적으로 1000건 정도 됐었대요. 그런데 2022년에 1500건, 2023년에는 자그마치 3700건까지 3700건. 네, 그렇게 급증을 해서 지금 상태까지 와 있는 겁니다. 2024년 1월 달에 이 한 달 동안에만 600건이나 좀 나온 거죠. 그리고 또 이 전체 서울 전체의 경매 건수에서 화곡동이 차지하는 비율도 놀랍더라고요. 화곡동에 집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경매 건수는 60%가 이 화곡동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상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천의 미출구 같은 경우도 매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난달에 미출구 경매 진행 건수가 4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년 동월에 200건이니까 2배입니다. 2배. 지금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 해로 좀 통틀어서 보자면은 2021년에 그러니까 전세 사기 이전에는 1,300건, 그리고 2022년 이제 슬슬 발생한 시점 그때 1,600건 그리고 작년에 3,000건으로 역시나 이 미출구도 상당히 또 급격한 상승 움직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경매에 넘어가면서도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지금 첫 번째로는 가격이 낮아진 게 문제입니다. 그때 발생했을 때가 2021년 뭐 이때쯤이니까 집값이 제일 피크였던 시점에서 그렇죠. 들어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경매로 가더라도 내가 선순위 채권자더라 하더라도 가격이 안 맞으니까 지금 원금을 제대로 다 가져오는 분들이 적은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후순위 채권자분들은 뭐 길바닥행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낙찰이 되나 안 되나 경매에 넘어가든지 안 넘어가든지 전혀 좀 답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듣고 있으니까 좀 가슴이 답답하시죠? 가슴이 좀 답답하고요. 네.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니까 또 이런 뉴스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빌라 이제 시장이 이제 굉장히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또 낙찰률이 좀 늘어났다. 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그 뉴스 보고 좀 가슴이 좀 많이 답답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허그에서 먼저 전세금을 지불하고요. 나중에 이제 대위 변제를 경매 받으신 분들한테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럼 아무도 입찰 참여를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8번 유찰이 되면 허그에서 포기한다라고 합니다. 대항력을 포기하니까 낙찰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낙찰을 받아서 경매 낙찰률이 올라갔는데 반대로 해석하면 허그에서 돈 먼저 지불하고 포기해버리니까 그 부족한 돈을 우리 세금으로 혈세로 메워야 돼서 국토부에서 4조 원 정도 자금 지원을 해줬다고 합니다. 허그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세금이 또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이걸 또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전세 사기 문제는 좀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또 진행 중이죠. 네,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방송 바로 들어오기 직전에 보도를 봤는데 네. 대전에도 또 전세 사기 터졌다고 지금 저희 촬영 일자가 12일인데요. 12일자로 대전에서 3천억 원 규모의 3천억요? 300억이요. 300억. 오, 300억도 예. 큽니다. 그렇죠. 300억 규모의 지금 전세 사기 소식까지 들어와 있더라고요. 전세 사기는 아마 이 대전이 끝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생길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좀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든 전세 사기 특별법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2023년에 이제 발표가 되긴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보면 이제 당시 정부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매 절차를 유예할 수 있는 좀 늦출 수 있는 그런 특별법 내용이 들어갔고 제정을 했는데 유예 기간이 끝나면 결국에는 다시 또 경매가 더 급증하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미리 이제 콕 집어서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낙찰률이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빌라 낙찰률이 10%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10건이 경매로 나오면은 거의 한 건 낙찰될 그렇죠. 정도. 거의 안 되는 네, 정도. 맞습니다. 근데 이제 허그에서 이제 대항력 포기 조건을 달면서 약간 소폭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봤자 이제 14% 정도. 그거밖에 안 되나요? 네. 근데 이제 포기하는 물건들이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낙찰률은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뭐 이제 전세 사기와 관련돼서는 처음에 불거졌던 게 이제 화곡동 빌라왕 사건 때문에 네네. 이제 불거졌고 그다음에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 이렇게 이제 불거지면서 아무래도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은 게 경매 유예라는 걸 대책을 일단 내놓았거든요. 일단 시간을 벌자는 거였죠. 근데 그 경매 유예라는 게 정부에서 이제 권고 사항이고요. 권고예요? 맞습니다. 강제를 할 수는 없는 거가 맞고요. 근데 이제 그 채권자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이 금융권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 그 다음에 대부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이제 유예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융권에서는 버틸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영세한 대부업체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손실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로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경매 속해 신청을 하면서 조금씩 이제 경매 시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뭐 특별법으로 제정을 하면서 했지만 유예를 했지만 그 이제 대부업체에서 경매 신청을 하면은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게 또 법원 입장이고 또 그렇죠. 경매로 나오면서 또 세입자들에게 특권을 준 게 특별법으로 제정된 게 우선 매수권하고 그다음에 저금리 혹은 무이자 대출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우선 매수권이 과연 어떤 효력이 있을지 그분들에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저도 저는, 궁금합니다. 네,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같은 마음인데 우선 매수권을 줘서 내 전세금을 돌려받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제가 물어보고 싶은 내용. 그게 진짜 효력이 있나요? 이게 딱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화곡동 전세 사기 사건을 보면은 이건 이제 전형적인 이제 깡통 전세 문제 때문에 불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낮아져 버리니까 경매로 아무리 넘긴다 하더라도 답 없죠. 그걸 인수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낙찰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준다는 거는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먼저 살 기회를 준다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누군가가 빨리 그 집을 낙찰을 받아서 그 세입자분이 돈을 받고 나가는 게 그 세입자의 바람인데 맞습니다. 세입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준다는 것 자체는 사실 그렇게 큰 실익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 미추홀구 사건 같은 경우는 또 여기서는 이제 그 세입자들이 전세 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이 후순위예요. 1순위 근저당권자가 있고 그다음에 후순위로 나온 후순위 지위를 갖고 있는 분들인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그분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면은요. 1순위 대부업체나 이런 채권자들이 자기 손실을 면회하기 위해서
자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네.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채권액만큼. 우선 매수권이 있어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배당 순서는 어차피 자기들이 1순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채권자입니다. 근데 네. 내가 만약 1억 원의 채권이 있어서 네. 이게 계속 5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5천만 원의 세입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버리면은 저는 원금 대비 50%밖에 회수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제가 차라리 1억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입찰에. 채권자 그러면 어떻게 지위에서. 되는 거예요? 우선 매수권이 우선 세입자가- 매수권이 세입자가 행사하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한 세입자가 1억 원에 사가는 겁니다. 그거를. 1억에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대신 저는 채권자로서 1억을 배당을 받는 거고요. 아, 그건 놀랍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선 매수를 포기해야 우선 매수권이 그래서 실익이 거의 없다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누차 이제 저도 뭐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뾰족한 수는 또 없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방법이 없는 게 더 문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제 세입자들 차라리 그러면은 세입자들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내놔야 하느냐. 그건 이제 물론 이제 법 개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좀 더 완화해 주면서 좀 더 보장을 할 수 있는 한도액을 늘려주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약간 법률적인 이슈가 있는데 중간에 증액했던 분들이 증액함으로써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마저도 외면하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런 분들을 좀 더 보호해주는 방안으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그분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것보다는 공공임대 형식으로 돌려서 이 사람들이 주거 안정을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거주를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 임대로 진행을 하려면 결국에는 LH나 우리 공공이 또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또 자금력이나 그렇죠. 또 여러 가지 그것도 문제가 될 쉽지가 수 있을 것 않은 같고 최우선 변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후순위라도 최우선으로 해서 일정 금액을 이제 보증금 기준이 되면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최우선 변제금을 확대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은 맞는데 반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채권자라고 하면 돈 빌려준 사람, 뭐 은행, 금융권들, 야 니들이 돈 많으니까 최우선 변제금 좀 늘려줘도 조금 손실 봐도 괜찮지 않아? 라는 논리라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게 은행이 아니라 만약에 개인이다. 저나 우리 위원님이나 박상정 앵커님이 친구한테 돈 빌려줬어요. 그리고 선순위가 됐는데 최우선 변제금 확대해서 내가 받아야 될 돈이 줄어든다 그러면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정부하고 국회가 좀 머리를 맞대고 우리 피해자들 지금 아마 지금 벌써 2022년부터 문제가 됐었잖아요. 한 2년 정도 발 뻗고 잠도 못 자는 이런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빨리 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제가 최근에 또 이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가등기, 전세 사기 그 가등기란 걸 설정을 해서 그것 때문에 뭐 낙찰을 받아도 이게 소용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등기가 이게 또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늘 또 우리 경매 전문가 나왔으니까요. 이주연 위원님께서 가등기 사례가 어떤지 가등기 그 실제 개념하고요. 그 이야기 좀 잠깐 보충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아주 쉽게 네.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해 네. 드리면 일단 소장님하고 저하고 이제 매매 계약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는 건가요? 네. 매수인, 제가 매도인. 왠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네. 그 잔금기를 한 3개월 정도 뭐 1년이라고 할게요. 네네. 1년 후에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떤 불안감이 드시죠? 불안감. 내가 계약을 했는데 그 중간에 이게 다른 사람한테 팔면 어떡하지? 제가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소장님이 제 부동산에 가등기를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팔더라도 나중에 소장님이 가등기에 한 본등기라면은 소유권을 다시 되찾아갈 수가 있는 야 거죠. 무슨 소리야? 내가 가등기 했는데 내가 그렇죠. 찜해뒀으니까 나중에 내가 가지고 와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중간에 사가신 분은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네. 거죠. 그러면 가등기가 있는 집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겠네요. 그렇죠.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가등기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네. 이 전세 사기와 관련된 게 참 이슈가 되는 게 네. 일단 전반적인 외형은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집을 파는 이유가 네. 제 명의로 사기 싫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장님이
자기 명의로는 사기 싫기 때문에 바지 명의자를 두는 거죠. 아, 바지 명의자. 그렇죠. 그럼 바지 명의자는 제가 이제 제가 되는 거고요. 네네. 제가 이제 전세 계약을 하는 거죠. 전세가율을 엄청 높게 해서요. 네네. 하지만 소장님은 실제 소유자는 자본이 투입된 거는 소장님 명의죠. 원래는. 네. 그런데 제가 또 그걸 팔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를 해놓는 겁니다. 겁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바지 명의를 세우기 위해서 가등기를 많이 했을 것이라고 제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전세 사기 물건들 중에는 실제로 가등기가 많이 많습니다.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깡통 전세 문제가 불거지면서 세입자들이 돈을 못 받으니까 제가 명의로 있는 집을 처분을 해야 하잖아요, 경매로. 네네. 근데 경매로 넘겼는데 소장님 명의로 가등기가 있으니까 아무도 낙찰을 못 아무도 받는 안 거죠.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 계속 유찰? 계속 유찰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이 지금 계속 토로하는 것도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해 달라.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해결 방법이 없지는 않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굉장히 복잡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일반 법 논리로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명의 신탁이 될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있죠. 네. 원래 소유자는 소장님인데 제가 명의를 가져온 거니까 명의 근데 신탁 그걸 어떻게 문제가 입증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는 이상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불러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신탁 그렇죠.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을 빨리빨리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가등기 하면 평생 가등기가 남는 걸까요? 그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10년이거든요. 10년. 네, 그러니까 이제 10년간은 그 가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사실 10년간 누군가 낙찰을 받기는 좀 어려운 10년 상황이죠. 너무 길다. 그러니까요. 10년 어떻게 기다릴까? 1년이면 어떻게 좀 기다려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하고 국회가 빨리 좀 대책 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이야기하니까 좀 가슴이 좀 많이 답답한데요. 전세 사기가 불러온 파장이 또 있습니다. 네. 그 멀쩡한 빌라 시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불신이 불러온 빌라 경매 시장 제 생각에는 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현장에서 우리 이주연 위원님께서 이제 네.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빌라,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현재 입지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앞서 제가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낙찰률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네네. 10건이 나오면 한 건 정도밖에 낙찰이 되고 있지 않은 외면받고 상황이다. 있다. 그렇죠. 네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권리상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빌라도 지금 낙찰가율이 많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전세를 기피하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걸 낙찰을 받고 어떤 전세를 그렇죠. 놓는다든지 지금까지 이런 그렇게 식으로 와왔죠. 예, 네네.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있으니까 그게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단 기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외면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낙찰가율은 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모든 다세대 주택이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떤 재개발 호재가 있는 신통계획 구역이라든지 네네. 이런 쪽에 있는 또 빌라들은 여전히 낙찰가율이 높기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몰리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 거주할 수 있는 일반 주택들은 사람들이 많이 예전보다는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전세 시장에도 그런 영향이 끼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한동안은 이런 빌라 시장이 침체기는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빌라 분양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빌라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을 사서 건축을 하고 이제 분양을 하는 구조인데 분양을 할 때 사실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갭 투자. 그러니까 전세를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2억이면 전세 1억 7천 맞춰 줄 테니까 3천만 원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어라는 컨셉으로 분양을 많이 했는데 이게 전세가 안 맞춰지다 보니까 불안하니까 세입자들이 월세로 가거나 아파트 시장으로 이동해 버리게 됩니다. 전세가 가율이 떨어지니까 이제 분양 시장도 안 되고 신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 이게 주거 사다리잖아요. 중간 오피스텔 빌라 주거 사다리가 지금 공급이 안 되는 이런 악순환이 연속이 되고 있는데 당분간이야 수요가 외면을 하고 이렇게 침체가 되는데 나중에 시장이 정상화되고 이제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해 볼까? 주거 사다리를 찾을 때 공급이 많이 줄어들어 있으면 또다시 또 다른 또 불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경매라고 하면 이게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이 이제 집이 경매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런 집 내가 낙찰 받아도 되나? 약간 좀 걱정,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런 마음, 좀 그렇죠. 애틋한 마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일 수는 없는데. 그렇죠. 바로 네. 그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경매를 이용해서 피해자들 집으로 장사한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데 실제로 그 분위기,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네, 안 좋죠. 안 좋아요? 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서 유명무실한 이 우선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차라리 가만히라도 놔두면은 우리 피해자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살려고 지금 뭐 불가피하게 낙찰을 시도하신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기는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가만히 있어도 슬픈데 거기에다가 좀 울고 있는데 뺨 때리는 격으로 경매꾼이라고 하죠. 뭐 투기업자라든지 그 혹은 그렇죠. 이 채권자들이 참여를 해서 조금이라도 좀 이 뭐 회수를 투자금을 회수를 좀 하려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들이 좀 울상을 짓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좀 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아마 쉽게 보도를 좀 챙겨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집만 봤을 때는 이것이 전세 사기 물건인지 아닌지 티가 안 나는 경우들도 많고 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이런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서 일부 뭐 미추홀구라든지 이런 아파트에 가 보면은 대자보가 뭐 크게 붙어 있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자보에 적힌 글을 좀 가져왔는데요. 현재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매각되면은 전 재산을 잃고 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매꾼에게 말씀드립니다. 사건 해결이 될 때까지 경매가 중지될 수 있도록 입찰 의사가 있는 입찰자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집 앞에다가 좀 써붙여 놓으셨더라고요. 얼마나 좀 답답하시면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에서 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났는데 사실 허구도 지금 손해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세 세입자분들도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임대인이 지금 경매에 넘어간 그 물건 그 사이에 경매가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뜬 시간 동안에 마치 상가 깔세 내듯이 이렇게 짧게 단기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도 그 사이에 이미 범죄 사실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면서 또 돈을 더 거기에서 벌기 위해서. 수익을 챙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짧게 뭐 보증금 없이 뭐 단기로 3개월 뭐 월세만 얼마 받고 뭐 이런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한데요? 그러니까요. 이건 너무 탐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그렇게 단기 깔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진 않나요? 그 부분까지는 뭐 추후에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보긴 했는데요. 들어오신 분들도 이런 집인지 모르셨대요. 예. 정말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권리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증금 없이 들어오는 그런 짧은 단기 임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상정 앵커님께서 앞서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대자보가 붙었다고 하잖아요. 내가 지금 경매 사기를 당했으니까 좀 입찰을 좀 하지 말아달라. 차라리 대자보가 붙어 있으면 자 순수한 투자자, 입찰자 입장에서는 현장에 임장을 갑니다. 대자보가 붙어 있죠. 양심이 좀 있다면 그래 내가 경매 입찰할 집들도 대상 후보지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내가 이 집을 해야 될까? 다른 집으로 해보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대자보가 붙어 있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확인하지? 이게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게 괜히 오해받기는 싫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전세 사기 피해자 집인지 좀 확인할 수 있는 뭐 방법,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경매로 나온 그런 주택을 봤을 때 네. 여러 가지 이제 등기부 등본상 권리를 좀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엄청난 금액의 가압류가 설정돼 있다. 가압류. 네, 그거는 그 집주인이 다른 집에 대한 그 전세 보증금을 반환을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압류를 하고 회수 절차를 거치고 있는 집이다. 허그에서 가압류가 그렇죠. 걸려 있다는 거죠. 여러 건 그러니까 가압류가 보통 몇십억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요? 그거는 분명히 전세 사기와 관련된 그런 주택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네. 그리고 대부분에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감정가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거의 이제 깡통 전세와 관련된 것들이죠. 네네. 보증금이 워낙 높다라고 봤을 때는 약간 그 애초에 이제 그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워낙 그냥 높게 받았다. 그러니까 매매 시세 대비 이렇게 일단 보시면 보증금이 됩니다. 높다. 맞습니다. 감정 가격보다 높다면 좀 의심을 네. 해봐야 된다. 그리고 그런 물건들이 대부분 이제 신축이고요. 신축이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국세청이나 지방 세무서로부터 압류가 많이 들어갔다. 압류. 그렇죠. 이제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것들을 납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네. 압류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로 판별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팁을 좀 주셨는데요.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허그에서 가압류가 걸려 있다. 첫 번째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보증금이 감정 가격보다 높다. 역시 좀 체크를 해야 됐고, 신축 주택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한다. 네 번째는 국세 또 세금을 내지 않아서 압류가 좀 걸려 있는 집들이라면 전세 사기 우려가 있으니까, 물론 이게 법적으로 하라 마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전세 사기 우려가 있는 집이라면, 이런 집 아니더라도 우리가 또 경매할 수 있는 집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좀 우리 전세 사기 당하신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좀 고려를 좀 해주시면 좀 좋은 방법, 좋은 의도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전세 사기 이야기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이제 최근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GTX 이야기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이 이제 12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 GTX 호재가 있는 지역은 또 이게 또 다르다고 합니다. 최근에 뉴스 보니까 뭐 동탄신도시에 뭐 22억? 전용 102제곱미터가 22억에 뭐 맞아요. 거래됐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주간 동향을 보니까 또 강원도가 요즘 또 분위기 좋더라고요. 강원도가 유일하게 또 상승 0.16%, 그 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0.16%를 기록하고 있는데, 뭐냐 이렇게 지켜보니까 또 GTX-B가 춘천까지 연결이 되고 GTX-D는 원주까지 연결이 되고 이런 호재들이 있는데, 일단 이런 호재들이 있는 지역들은 또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 한번 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얼마 전에 이 연초에도 주식시장에도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정부가 세력이다. 정부가 세력이다. 예, 부동산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의 유일한 빛, 한 줄기 빛처럼 마치 GTX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조금은 다른 그런 면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7일이었습니다. 이 GTX B노선 착공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GTX B노선 춘천까지, 그리고 D노선 같은 경우 원주까지 연결드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의 이 GTX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내놨었고요. 그리고 또 이 춘천 속초 구간, 그리고 여주 원주 구간 복선 전철이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하겠다, 이런 교통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고요. 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11일에 이 민생 토론회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 얘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한 번 더요?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좀 역점을 두고 있다, 강조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는데요. 부동산 쪽 관련해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은 지금 동탄역에 롯데캐슬 전용 면적 102제곱미터, 아마 보신 내용이 이건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22억 원의 신고가 거래됐는데, 이 22억 원이었던 이 집 같은 경우는 지난해 9월에 신고된 직전 거래가가 21억이었습니다. 사실 원래 좀 비싼 집은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 5개월여 만에 1억이 뛴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집들과는 조금은 좀 분위기가 다르게 간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재 호가가 21에서 23억 정도 되는데, 이 가격대는 이 마포구하고 서울에 있는 마포하고 비교해도 낮지 않은 금액대입니다. 실제로 같은 기간에 이 마포의 대장인 마레프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마레프 114제곱미터가 지난달에 21억 8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레프하고 똑같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을 때도 이렇게 GTX 호재가 나온 지역은 상당히 좀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평택시도 보면은 미분양이 많이 좀 감소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도 원주나 춘천 같은 경우도 아파트값이 4주 연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GTX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TX 힘이 어마어마한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또 너무 흥분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이게 개통이 끝나고 나면 또 집값이 이제 호재가 끝나는 거잖아요. 기대감이 없어지면서 집값 상승이 또 주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이제 GTX 호재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이제 미래 가치, 기대감에 이제 죽고 살고 하는데, 이 기대감이 끝나는 건지 소멸이 되는 지역인지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는 지역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박상정 앵커님께서 이제 마포의 랜드마크 마레프하고 가격이 비슷하다, 오히려 마레프보다 비싸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게 GTX가 뚫려서 빨리 오더라도 서울의 핵심 지역보다는 또 좋아지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이라면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이런 뉴스를 보고 나 빨리 더 추가로 투자해야지라는 조급한 마음보다는 좀 차분하게 미래 가치를 좀 따져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경매 시장으로 좀 살짝 눈을 돌려서 GTX 때문에 이제 덜썩덜썩 하는데요.
혹시 경매 시장 또 이게 GTX 영향이 있는지 또 호재가 좀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다른 곳에 비해서는 뭐 상대적으로 낙찰가율이 높은 건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뭐 예전에 교통 그런 GTX 같은 교통 호재로 급격하게 올라간 곳들이 또 급격하게 떨어진 곳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다음 경매 시장을 봐도 뭐 이제 이달 말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동탄 수서관. 그렇죠. 네. 네. 거기 때문에 동탄은 여전히 낙찰가율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른 경매 지역에 시장도? 비해서 매도 호가 대비해서 10% 차이도 안 나거든요. 낙찰가가 한 5% 싸게 사는 시장입니다. 지금 그만큼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 한참 떴던 뭐 인덕원, 의왕, 네. 그다음에 고양, 행신 네네. 이쪽은 아직도 낙찰가율을 보면은 실제 매도 호가 대비 20% 이상 싸게 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거기는 개통까지 아직 시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상 이게 남았으니까. 가시화가 됐냐, 아직 멀었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도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시간이 지나서 네. 한 3년, 5년 후가 되면 또 네. 그런 지역들이 이제 개통이 임박하니까 그렇죠. 또 한 번 더 뜨겁게 그렇죠. 달아오를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이지훈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빌라 다세대 이제 어려운데 재건축 재개발, 뭐 신통 기획 호재가 있는 곳들은 또 맞습니다. 분위기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정부 대책을 보면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추진하겠다 패스트트랙으로 서울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면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안 나오니까 공격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좀 풀어주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경매 빌라 다세대 경매 시장도 또 이게 호재로 작용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야, 재건축 재개발이 빨리 된대. 차라리 이게 빌라 대상 지역들 빨리 낙찰받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살짝 들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떨까요? 이미 그런 곳에서는 낙찰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이미요? 있고요. 이미 나타났습니까? 네. 아. 근데 이제 안전진단, 재건축 안전진단이 미뤄지면서 아무래도 사업 속도는 더 빨라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그러니까 정비 사업이 아닌 곳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아진다는 뜻이죠. 아, 그러면은 너도 나도 다 그렇죠. 정비 사업. 그러면 진짜로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진짜 사업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또 뭐 자재비나 인건비가 워낙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럼 옥석 가리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사업성이 가장 좋은지부터 판단을 해봐야겠죠. 너무 어려운데? 그게 사실 핵심 키포인트잖아요. 어디가 사업성이 좋은지 사실 그거 알면 사실 부동산 전문가고요. 맞습니다. 전문가들도 네. 사실은 어려워요. 네, 네, 일일이 맞습니다. 다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그래도 우리가 옥석 가리기는 또 해야 될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제 흥분하면 안 된다는 맞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래도 구역 지정 정도는 좀 된 지역에 좀 관심을 좀 그쵸. 가져도 좋을 것 같고 우리 패스트 트랙이라고 하는데 막 빨리 될 것 같잖아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동안 안전진단 때문에 안 됐을까요? 아닐 거예요. 중간에 조합원들끼리 분쟁, 조합과 시공사의 분쟁, 또 아까 사업성이라고 하죠. 추가 분담금이 얼마나 올지, 공사비가 어떻게 될지, 재건축 초과 이관수, 수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안전진단 없이 빨리 추진된다고 해서 15년 걸릴 게 10년으로 단축이 된다. 그건 지극히 이제 이상적인 상황이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다는 점은 제가 좀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립니다. 자, 이제 거의 뭐 마지막 시간인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매 시장에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켜봐야 될 최대 변수. 그리고 경매로 집을 산다면 저는 이런 질문하면 참 이게 참 답도 없는 질문인데 언제가 좋을까요? 저도 이게 질문 많이 받거든요. 언제 사야 돼라고 하는데 자, 경매로 집 산다면 언제가 좋을까요? 일단 그러니까 변수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네. 제가 계속 이렇게 봤을 때 어떤 낙찰가율을 봤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금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의 어느 만큼 내려가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리는 아직 이제 높은 상황이긴 하니까 네네. 그리고 DSR 40% 계속 유지되고 있고 또 뭐 스트레스 DSR 또 그렇죠. 도입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막 이렇게 올라갈 만한 상승 모멘텀이 사실은 보이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어떤 추가 하락도 분명히 염두를 해둬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내 집 마련을 언제 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경매로 한다면 뭐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경매는 지금 드리고 괜찮다. 합니다. 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지역에 따라서 뭐 천차만별이지만 평균적으로 약간 괜찮은 곳들도 봐도 매도 호가 대비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게 매도 호가를 산정을 해야 하는 거니까 매도 호가 네네. 대비해서 한 20% 정도는 싸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나중에 어떤 추가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가격적인 방어가 충분한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내 집 마련 실수요자 네. 입장에서는 진입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집값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이제 폭락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고점 대비 한 30% 정도 하락을 합니다. 2022년 4분기였죠. 2023년 1분기 때 금리 인상 영향으로 이제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미계약이 나오고 굉장히 집값 많이 떨어졌는데 그때도 보면 지역마다 편차는 있지만 30% 정도 또는 40% 정도까지 일부 지역들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주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 정도 안전마진을 가지고 낙찰을 받는다면 혹시라도 2차 하락이 왔을 때 안전마진을 20% 가지고 가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금리가 내려가고 또 집값이 올라가게 된다면 그만큼 저렴하게 또 내 집 마련을 했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2024년 내 집 마련 전략은 일단 경매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님만의 시드머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말씀 전해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주연 위원님, 박상정 앵커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드렸는데요. 시청자 여러분의 시드머니 투자에 현명한 판단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